네, 마감 스포트 시작 전 오후장 뉴스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조선 쪽에 대한 소식인데요. 중국의 입학료 부과 이슈가 이미 선박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주들이 임대 계약을 이미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K조선업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LPG 선박 발주 가속화에 대한 소식도 오후장에 함께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 미포가 LPG를 주력 선종으로 다루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조선주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 이쪽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오후장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LPG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HD현대미포가 밑꼬리를 달고 현재 1% 안팎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시죠. 어제도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오늘 경상북도가 조립식 주택 제공 확정 소식을 알리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자연과 환경인데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이제 반도체단에 대한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 HBM4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딥시크 때문에 HBM3E 수요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단의 가장 큰 불안한 요소는 바로 엔비디아가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고점에서 조정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이닉스도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있고요. 오후에는 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이재용 회장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회동을 가졌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는 나타나진 않았고요. 추후에 후속 보도까지 함께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크래프톤의 신작 인조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단일 IP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크래프톤의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이 단점을 지워줄 신작 인조이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스팀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등극했고요. 이 흥행몰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후에 나온 소식이에요. 크래프톤이 인도 현지 게임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규모는 202억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이 게임 개발 사업까지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일중 흐름 한번 보시면 일중으로도 지금 외국인 순매수 계속 들어오면서 고점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5%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차트로 봤을 때도 우상향 추세를 1년 반 동안 잃지 않고 있는 것이 크래프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고요. 다음은 알테오젠에 대한 소식입니다. ELCC 한창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비열등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서 키트루다 SC의 상용화도 한 발짝 더 앞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10월 1일 출시 확정됐고요. 마일스톤은 1.5조 원을 받아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제약기업 최초로 마일스톤 1조 원을 넘게 수령하는 기업이 될 텐데요. 이 소식에 알테오젠 장중 5% 급등했지만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현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아무래도 공매도 수요는 대차장고의 이 비중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대차장고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5% 이상 대차장고가 늘어난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임으로 확인되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대차장고 비중이 6% 이상 늘어나면서 공매도에 대한 위험에 조금 더 노출된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상에서도 LNF,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잘 챙겨보시면서 다음 주장 잘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마감 스퍼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약세권입니다.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약세 나타나고 있고요. 당연히 오르는 종목의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매매 동향 포지션만 보더라도 한 방향이에요. 개인만이 한 방향으로 쭉 사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 가속화된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좀 힘드실 오늘 하루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 속에서 저희는 어떤 포인트 잡아봐야 할까요? 마감 스퍼트에서 종가 전략 세워보시죠. 두 분 인사드립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우울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시장을 좀 누르는 데는 지금 시총 상단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현대차로 잡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트럼프 관세 원투펀치에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지금 주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트럼프 입에서 관세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다시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니까요. 현대차가 옳은 걸 다 토해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할 거는 현대차의 저평가 모멘텀보다는 관세였구나를 오늘 다시 또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관세 부과 방향에서 그래도 유연성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겠지라는 것은 희망을 품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논할 단계는 아닌 걸까요? 저는 논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지금 그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상승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승일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 이제 관세 안 내도 된다라는 발언이 제가 이제 립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미국 내에 생산하는 건 관계가 없는 거죠. 이제 뭐 우리나라 생산한다든가 멕시코에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인데 뭐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는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최근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관세에 대한 그 관세율을 차별화시킨다든가 뭐 우리나라 생산하는 부분이라든가 멕시코에 대한 부분들을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 또 관세 유예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도 지금 뭐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현대차가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뭔가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분명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극도로 악화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 보유자가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대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 사야 되나를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자 관세를 부과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뭐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얼마 정도의 뭐 이제 그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늘리면은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자동차 중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내 생산하는 거 가지고 못 맞춰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러다 미국이 쿠바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게 뭐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내 생산의 현대차가 늘린다?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죠. 자동차 가격은 오를 것이고 미국 내 생산하는 거 관세를 안 물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죠. 근데 이제 결국 지금은 그 힘든 것에 거의 어느 정도 그 클라이막스를 지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이전 시간에도 현대차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주가에는 이러한 관세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요.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20% 정도 관세를 물 정도의 지금 주가가 이미 그 정도에 현대차의 주가는 못 움직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일본 뭐 토요타라든가 혼다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어제 ADR이. 근데 이제 특히 토요타 같은 경우는 멕시코 물량이 너무 많아요. 현대차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 늘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일본차, 그러니까 가장 그 현대차의 경쟁자는 일본 차들인데 일본 차들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은 또 하나의 그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아랑 달리 봐야 되나요? 아니 같이요. 그냥 네. 현대차 기아는 어차피 같은 몸이라고 네. 좀 생각해야 돼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연성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의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자동차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미국 내에서 자동차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자국의 자동차업을 위해서라도 좀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관심 주로서 놓고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그렇다면 그 시점을 조금 더 미세하게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현대차도 있을 거고 현대모비스, 기아, 그리고 우리가 늘 살펴봤던 부품주까지 사실 지금 뭐 유독 혼자만 강한 건 없거든요. 결국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를 기점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나 이런 주도주가 부재해서 그죠. 이러한 뉴스가 있었을 때 그럼 자동차 쪽이 오랜만에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농락한 것 같은 차트의 모습이죠. 지금 계속 개파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악재도 선반영이 많이 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손절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배당 관점에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저는 이제 20만 원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 너무나도 뭐 관세 리스크도 그렇고 당장 뭐 공매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탄핵 뭐 이슈도 그렇고 너무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저는 급락이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모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대형주 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현대차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으나 뭐 물론 지금 악재 반영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거래대금도 양시장을 합쳤을 때 한 13조 원 이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락장에서 일단 3월 말 그리고 4월 첫째 주까지는 조금 좀 투심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근데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20만 원 이하에서 급락이 나와 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배당도 그렇고 사실 근데 현대차 그룹주가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뭐 현대차나 뭐 현대차 우선주, 기아를 보셔도 좋지만 오히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를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오늘 그래도 꼬리로 그 갭을 메우긴 했거든요. 과연 모비스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지도 같이 선택권에서 놓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20만 원 언더의 배당 매력도까지 부각된다면 한번 살펴봅시다. 현대차였고요. 자, 이어서 반도체 동네로도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 여기도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쟁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동건 대표님, 자동차도 좀 힘이 빠져 있는데 반도체도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일단 HBM4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쓰이지 않을 것 같다. HBM3E가 더 많이 쓰일 것 같다.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공급 과잉 이슈도 있고, 결국 지금 시기가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인 건가? 원래 빨라서 좋았었던 SK하이닉스였는데요. 지금 이럴 때는 우리는 투자의 보폭을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나 싶네요. 원래 그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항상 이렇게 뭔가 좀 고개들이 있어요.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뭐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오늘 지수 하락을 놓고 봤을 때 제일 큰 이유는 배당락이라고 봐요, 솔직히. 그거를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꼭 마치.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이 오늘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코스피가 2%까지 빠질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시 20만 원 밑으로 왔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근데 이제 또 나쁜 얘기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외신을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또 분석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잉 투자에 대한 위험보다는 차라리 과소 투자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논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에 과연 손이 들어줄지는 이제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이제 데이터 센터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조금 이제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가져갔단 맞아요. 말이죠. 알파벳을. 그러니까 알파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어떤 조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것이 어떤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축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좀 그거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도 뭐 빠지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에서의 어떤 저는 그 이슈가 더 크다고 보는데 사실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 엔비디아한테 엔비디아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이런 갈등 속에서 정말 엔비디아가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시장이 떨어지고 쏟아져 나가고 이 매출이 줄어든다면은 엔비디아 전체 실적에서 미친 영향이 너무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에 좀 리스크를 걱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뭐 회동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의 화두는 레거시예요. 이제 뭐 HBM에 관해서는 너무 이제 시장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레거시에 지금 이제 수요가 좋아지고 뭔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 디램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돼가고 있고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렸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이 나쁘진 않아요 결코. 다만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SK하이닉스 20만 원 밑에서는 매수다. 네, 기회다. 또 한 번 기회가 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결국 그런 거예요. 지금은 SK하이닉스 이렇게 밀렸을 때 마찬가지로 저는 뭐 여기서 뭐 악재로 접근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기존에 사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뭔가 재료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HBM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오늘은 물론 배당학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대응이 저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배당락 관련해서 오늘까지 오늘 이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6만 원을 지켜주는 거면 그렇죠. 예쁜 거다라고 판단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이하는 언제든지 기회였는데 다시 그 기회 구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SK하이닉스 관점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이전에도 우리 SK하이닉스 얘기 나눠본 것 같기는 한데요. 참 이 22만 원을 뚫기가 힘든데 20만 원 이하는 기회는 맞고 그렇다면 22만 원까지는 노려보는 전략으로 트레이딩적 성격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트레이딩적 성격으로 뭐 보기에도 좋습니다. 반도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도 너무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롱이냐 숏이냐 지금 이 기로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정말 그 바다의 파도가 물결을 치는 것처럼 정말 그 물결이랑 맞아요. 지금 똑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대표님께서도 뭐 앵커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20만 원 이하는 기회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도 지금은 삼성전자 라인이 훨씬 더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19만 9천 원에서 1차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4월 첫째 주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장을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돈이 몰릴지는 정확하게 판단되는 시점이 4월 첫째 주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이닉스가 20만 원 이하가 기회니까 지금부터 잡아보자라고 하기에는 저는 하락폭이 그 직전보다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원대보다 우리가 안전하게 좀 18만 원대부터 담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기회는 맞지만 조금 섣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계에서도 사실 매수보단 매도가 더 우위예요. 일단은 좀 빼고 보자라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이후에 완전히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걷어진 이후에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은 관망 오브 관망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SK하이닉스 정리를 할게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앞으로는 롱뷰는 맞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잡고 얘기 나눠볼 쪽은 바로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못 봤어요. 너무 슬프다고 해가지고요. 자, 폭삭 소가수다. 오늘 4시에 뭐 마지막
공개가 된다라고 해요. 이동근 대표님. 네. 시장 걱정하시느라 안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게 시장에서 되게 화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도 극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됐어요. 한알령 그런 분위기와 함께요. 자, 그러면 사실 마지막이라면 이제 좀 끝물처럼 바라봐야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갖고 있는 이 콘텐츠로서의 지속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가가 얘기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죠. 결국 윗꼬리가 길게 달리더니만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그런 거죠. 일단 얘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공산당의 기관지에서 이거를 극찬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한알령 변화의 신호가 아니냐. 지금 이미 신호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쵸, 무슨 그쵸. 얘기냐면 미키 세븐틴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아이브라든가 상하이에서 사인을 했단 말이죠.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한알령이라는 게 뭐 정부에서 한알령 딱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떤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데 지금 이미 그런 분위기는 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뭐 공산당 기관지에서 극찬을 했다. 근데 이게 과연 매출로 연결이 되냐는 여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펜터테인먼트가 지금 이 폭삭소가수다가 지금 중국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 상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둠의 경로로 다들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펜터테인먼트에 뭔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건 없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결국 중요한 거는 향후에 이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 아마도 이제 폭삭소가수다가 워낙 지금 이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그 정서를 굉장히 잘 공통적인 정서를 잘 건드리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인기를 상당히 끌 거고 향후에 아마 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은 분명히 일어날 건데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게 중국의 어떤 최근의 컨텐츠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좀 이제 그 체제 비판적이거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는 들어갈 수가 있죠, 향후에.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 뭐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주가도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폭삭소가수다의 개봉을 앞두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 일본 영화를 수입한 영화사를 또 인수했거든요, 펜터테인먼트가. 그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매출을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 정말로 이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얘기해 주지만은 저는 지금은 뭐 좀 약간 관망의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알령 분위기를 체크하는 정도는 오케이. 하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진입한다 여부는 오히려 본질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윤 대표님, 갭을 메웠네요. 그리고 윗꼬리를 단 결국엔 음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가 다 된 거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할지요? 저는 정말 완벽하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요? 제가 오전에 이제 봤을 때 만약에 종가가 21선 부근에서 마감을 한다면 사실 재료 소멸 측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공개를 하면 마지막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재료 소멸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시세가 나온다면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 쪽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한알령 해제 테마를 타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온다면 이제 주봉상 뭐 121선이 한 3,500원까지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거의 지금 반반 거의 홀짝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그 후자의 가능성을 두고 뭔가 접근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사실 그리고 지금 펜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이 한 700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요. 거의 시가총액이 낮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날은 우리가 시장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으로도 조금 반짝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우리가 그 후자의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열어둘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 저는 재료 소멸 시점으로 보고 있어서 굳이 뭐 이런 엔터주까지 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뭐 한알령 해제 쪽을 본다면 지금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죠. 다른 이런 뭐 미디어 컨텐츠 쪽을 본다거나 아니면 지금 엔터주들을 이미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다시 엔터주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K뷰티나 지금 미용 의료기기 너무 지금 중국발로 좋은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소형 엔터사를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는데 한 단어로 요약해 주셨네요. 굳이라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정리한다면요. 일단 이거 말고도 한알령을 누릴 수 있는 쪽은 더 많다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어서 코스닥 1위 종목으로 갑니다. 알테오젠인데요. 드디어 키트루다 SC 10월 출시.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은 이제 뭐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는 이제 속속들이 반영이 될 텐데 그렇다면 주가 움직임은 아까 전에 주가가 또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동근 대표님. 네. 예쁜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좀 아쉽긴 아쉽죠, 사실은. 예. 뭐 알테오젠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그죠. 같은데 사실은 지금 주가가 그 고점 뚫었다가 지금 다시 많이 내려왔어요.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은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키트루다 SC의 그 시판 계획. 일단 물론 이거는 그 FDA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제 허가를 그 9월 23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문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루머들도 있었고 사실은 이건 뭐 명확합니다. 복약 편의성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혈관 주사를 맞으면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다가 5분 만에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입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전환될 거예요. 이런 만약에 이제 그 시판이 되면은 정말 기존의 시장들이 이쪽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 네.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또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또 기술 계약.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여전히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다가 이제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노이즈까지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료들도 많고 한데 주가가 지금 그걸 좀 반영을 그러니까 좀 먼저 많이 했다가 지금은 좀 이제 그게 누그러진 상황인데 이 정도면 다시 저는 주가는 뭐 결국은 이제는 뭐 말씀드린 대로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상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알테오젠은 다시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물론 9월 23일 관문 하나가 있는 상황임은 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쌓여진 재료 자체에 있어서의 견고함은 남아있는 상황인지라 지금 낙폭을 좀 어느 정도 멎은 건지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윤 대표님 생각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알테오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코멘트가 35만 원 선을 지켜주는 맞아요. 게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묘하게 잘 지켜주고 있어서 나름 선방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무슨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코스타 지수 동조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아무래도 취약한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고평가됐던 로봇 결국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 동조화돼서 빠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가격대인 지금 35만 원 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1차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12월 최저점이 27만 4천 원이었죠. 뭐 물론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혹시라도 뭔가 시장에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 사실 지금 걱정되는 건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탄핵에 대한 이슈도 살아 있어서 전 다시 한번 급락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우리가 기회를 좀 엿본다면 오히려 그 기회를 엿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선방하고 있는 측면이긴 하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 버는 바이오, 알테오젠, 시총 1위. 하지만 지난 저점까지는 일단 좀 내려갈 수 있는 자리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구간은 계속해서 주식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일단은 현재 구간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롱뷰는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이쪽 가보겠습니다. 한알령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렇다면 화장품 쪽 볼 때 이제는 왕년의 대장이라고 칭해야 할지 실리콘2입니다. 미국에서 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만 나오면 컨센 대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반란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반란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죠. 그 반란사가.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투에 악재가 터진 게 아니냐 싶은 구간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거워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동건 대표님?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는데 예. 일단은 지금 좀 약간 그 실적 실망감 때문에 하락했던 구간에서는 좀 회복을 하는 건 모습은 모습이죠. 결국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경쟁 심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결국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뭐 이제 결국 중요한 이제 향후의 포인트는 시장의 확장이에요. 유럽이라든가 중동에서 지금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돌파구 차원에서의 어떤 반란의 투자를 결정을 한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지금 또 어떤 그 악재가 됐고요. 결국 이게 뭐 지금 150억 투자를 약정했는데 75억 정도 지금 이제 투자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처리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글렌 크레이션 회사에다가 이제 그 1,440억 증자 이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뭐 물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확장을 지금 필요한 자금들 갖다가 좀 이제 확보를 했고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리콘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확장이에요. 지금까지 뭐 미국 시장이 좀 이제 중심이 됐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결국 주가를 얘기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사실은 과거처럼 이제 굉장히 폭발적인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저는 관망의 자리다.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실적이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다든가 이러한 뭔가 모멘텀이 어떤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약간 좀 관망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망하면서 확장성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가가 실리콘투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큰 파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리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만들어진 급락, 그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건가 싶긴 하거든요. 윤 대표님, 이걸 기술적으로 볼 구간은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반란 이슈가 터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뷰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4월을 좀 기대해 보면서 실리콘투를 매수해봐도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이슈, 투자 실패에 관한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하락하진 않았다는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리콘투도 1차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25,000원 선을 지지해주면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맘 놓고 볼 수 있는 분야가 미용 의료기기 쪽을 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쪽이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고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리콘투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이제 무거워지면서 이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25,000원 선이 지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 대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실리콘투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무거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해소해야 할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은 중립으로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겠네요. 두 분과 함께 여러 주제 잡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를 살펴보나요? 네, 두 분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